안녕하세요. 오늘 대중문화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의 이성민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무도 화면을 켜고 계시진 않지만 저희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서 다양한 나라에서 함께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듣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뉴트로 트렌드로 읽는 한국 대중문화와 미디어 세대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게 될 텐데요. 레트로 트렌드는 모든 나라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특히 유독 한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나타났던 레트로 트렌드의 특징들을 통해서 한국 대중문화의 지금 현재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제가 한 1시간 정도 강의를 진행하고 5분 정도 쉬었다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 강의 자체가 한국의 대중문화의 전체적인 지형을 말씀을 드리는 강의가 될 것 같아서 오늘 꼭 강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한국의 대중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내용들을 이렇게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그거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뒤에 20분, 25분 정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중간중간에 채팅에 이제 질문들을 좀 남겨놔 주시면 제가 이것들을 모아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뒤에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네, 그렇게 강의를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강의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일단 제 소개를, 오늘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트로 트렌드로 읽는 한국 대중문화와 미디어 세대입니다. 미디어 세대라는 말이 조금 신기하실 수 있는데 미디어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세대라는 이야기인데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저는 지금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라는 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는 모든 강의를 원래 이렇게 영상으로 하는 대학이어서 사실 카메라 앞에서 강의하는 것 자체는 어색하진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과 강의하는 건 처음이라 그건 좀 신기한 경험이네요. 저는 주로 한국의 콘텐츠 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대중문화 관련된 연구들을 주로 많이 해왔고요. 네, 그래서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늘 강의가 진행이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뉴트로라고 불리는 한국의 레트로 트렌드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서 한국 대중문화의 역사적인 흐름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렌드가 나타나게 된 또 세대적인 배경으로 한국에서 MZ세대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밀레니얼 그리고 Z세대 이런 표현인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 개념으로 따지면 Z세대에 속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한 한국의 젊은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걸 통해서 한국의 대중문화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뉴트로라는 단어로 지금 한국에 나타나고 있는 대중문화 현상을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뉴트로라는 말은 그러니까 뉴 레트로예요. 그러니까 레트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복고라고 한국말로는 하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옛날에 있었던 어떤 문화적인 형태들, 문화적인 형식들을 현재에 가져오는 현상을 우리가 레트로, 복고 현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2019년, 한 3년 정도 전부터 한국에서 뭔가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레트로 문화, 복고 문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요즘 옛날, 그러니까 요즘에 맞게 변화된 옛날이라는 의미에서 뉴트로라는 말을 한국에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뉴트로가 뭐냐라고 하면 과거의 추억을 있는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적 취향에 맞춰서 변형해서 소비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뉴트로라고 말했을 때 제일 핵심은 원래 복고라는 건 자신의 좋았던 과거를 회상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뉴트로라고 하는 현상은 그런 경험이 없던 세대가 과거의 것을 가져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조금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그 지금의 40대, 50대, 60대 이런 어르신들에게는
그걸 왜 지금 좋아해 너희가? 라고 하는 정말 옛날에 경험도 없었던 문화들을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경험으로서 소비하는 현상을 뉴트로라고 하고, 그것이 한국의 지금 최근 3년간 가장 강력한 문화 현상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그런가를 좀 보면 그 데이터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 레트로라는 관련된 버즈들이 다양한 미디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이미지 중심의 소셜 미디어에서 이런 레트로 트렌드가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이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요 혼자 치솟아 있는, 여기에 혼자 이렇게 치솟고 있는 요 친구가 바로 인스타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지금 한국에서 나타난 레트로, 그러니까 뉴트로 트렌드는 굉장히 인스타그래머블한,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남길 법한 경험들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구글 트렌드 검색도 좀 가져와 봤는데, 구글 트렌드 검색을 보시면 레트로라는 단어 자체도 올라가고 있고, 이제 뉴트로라는 것은 2019년 정도에 좀 튀어오른 단어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모두가 뉴트로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레트로 현상들이 좀 강화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제로 그게 뭔데 그래요? 라고 하면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여기에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말을 붙여봤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세련된 쇼핑몰의 현대적인 대중문화를 좋아하는 흐름에서 굉장히 구석에 아무도 안 찾아갈 것 같은 골목길에 파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엄청 매력적인 공간이 있는 그런 방식의 골목길 문화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그거를 이끌어 나가는 단어가 한국에선 힙인 것 같아요. 여기가 힙해, 여기가 힙한 곳이야,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근데 그 힙함의 내용이 과거의 사람 눈에 보면 황당한 거죠. 여기 지금 젠틀몬스터라는 이제 아이웨어 브랜드가 만들어낸 플래그십 스토어가 그 서울시, 한국의 서울의 종로구 개동에 있는 목욕탕을 개조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여기가 진짜 그냥 목욕탕이라는 개념을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네요. 근데 한국에는 대중 목욕탕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명이 그냥 목욕하러 가는 곳이 꽤 있었어요. 요즘엔 잘 안 가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나 같지 지금 목욕탕은 어디 뭐 수영장에 가지 않으면 굳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동네 목욕탕이었어요. 제가 왜 이것을 기억하냐 하면 제가 바로 요 목욕탕을 하굣길로 삼아서 여기 중앙고라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하굣길에 있던 그냥 목욕탕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더 나이가 들고 가봤는데 여기에 웬 굉장히 세련된 아이웨어 샵이 생긴 거죠.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저도 나름 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뭔가 싶은데 이런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은 문화적으로는 기능하지 않는 추억에 사실은 없었던 추억의 요 요소들을 재미난 요소로 활용하는 현상들을 요즘 이제 힙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골목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이해 보이고 옛날 거가 남아 있으면 그걸 찾아서 공략하는 샵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붉은 벽돌의 재발견이라고 적어봤어요. 붉은 벽돌의 재발견이라고 적어봤는데요. 이 붉은 벽돌은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도시 문화의 일종의 역사적인 지층, 그러니까 역사적인 과거의 흔적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한국에 혹시 오시게 되면 한국은 이제 콘크리트로 지은 아파트 같은 건축이나 아니면 이제 빌딩들이 많죠. 그런데 사실 특히 서울에 옛날부터 있었던 도심, 구도심이라고 하는데 구도심 골목에는 그냥 이렇게 벽돌을 쌓아서 지었던 건물들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빨간 벽돌을 쌓아가지고 만든 건물인데 이런 게 지금은 별로 없거든요. 별로 많이 남지 않았고 사실 이게 살기 불편하니까 많이 부수고 새로운 건물로 짓는데 그렇게 부수지 않고 남아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다면 이제 거기를 개조해서 뭔가 문화적인 공간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젊은 분들이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41세, 그러니까 글로벌 나이로는 그래도 어쨌든 40세 정도 되는데 저같이 끼인 세대가 볼 때는 약간 황당한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은 더 황당한, 근데 저보다 어릴수록 와 신기하고 재밌어요라고 말하는 현상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발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발소를 가보지도 않은 분들이 이 이발소 마크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발소라는 것은 한국에서 예전에 남자들이 머리 자르러 가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버샵이죠. 근데 저 문화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저런 코드들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골목의 어떤 과거의 자원들을 활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말을 요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곳곳마다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그러니까 동네에 있던 골목길의 옛날 자원들을 활용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세련되고 힙하다고 말하는, 인스타그램에 찍히면 굉장히 예뻐 보이는 공간들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의 전국 방방곡곡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직접 많이 못 오셨을 텐데, 사실 코로나 전과 후에 제일 많이 바뀐 현상, 찾아갈 곳, 서울 가면 한국 가면 어디 놀러 가야 돼요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지도에 제일 많이 변해 있는 곳이 바로 이런 골목길 자원들이다. 그래서 나중에 한국에 또 오시게 되면 이런 골목길 곳곳을 찾아다니시면서 아, 이게 강의 때 들은 뉴트로 트렌드 힙하다는 곳이구나. 근데 사람들이 이걸 왜 좋아할까? 이런 것들을 질문해 보시면서 탐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어떤 공간, 건축, 장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가 소비재라고 하죠. 그 물건들 영역으로도 넘어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뉴트로 마케팅과 결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리지널 상품 디자인이란 이름으로 돌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맥심이라고 하는 커피 광고가 있고요. 오비 라거, 진로이즈백, 그 다음에 이거 펩시는 우리나라 브랜드는 아니고 이제 글로벌 브랜드지만 이런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오리지널 옛날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오는 이런 현상들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궁금한 건 그런 거예요. 역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드려보고 싶은 건 여러분 각자의 나라에도 이런 레트로 현상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화두 중에 하나는 이러한 레트로 현상은 한국만의 현상이냐 아니면 글로벌한 현상이냐. 특히나 저는 이 레트로 현상에 지금 주축이 되는 게 20대 젊은 세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세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이러한 트렌드는 왜 나타난다고 보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함께 나눠볼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저희 강의로 돌아와 보면요. 그래서 저만 해도 여기 있는 오비라고 맥주 디자인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약간 추억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추억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 이걸 소비하는 것은 좀 다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 제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그중에 제일 잘하고 있는 기업이 곰표라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또 한국에 놀러 오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한국에 놀러 오시면 이제 편의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캔 맥주를 사서 이제 들고 한강을 거닐거나 뭐 이런 장면들을 상상을 하실 텐데, 이제 코로나 전후를 비교했을 때 한국에 왔더니 이상한 맥주가 많이 생긴 거예요. 이상한 맥주가 많이 생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친구가 바로 요 곰표입니다. 곰표가 뭘까?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 사실 곰표는 밀가루 만드는 회사예요. 대한제분이라는 밀가루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곰표 밀가루, 그러니까 빵 만드는 밀가루 만드는 회사인데 어쩌다가 이 곰표라는 브랜드를, 사실은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냐 하면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이제 옷 브랜드에서 좀 무단으로 곰표 디자인을 활용한 점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곰표 브랜드 팀에서 그 팀에 그 옷 회사에 연락을 해서 우리 진짜로 같이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면서 콜라보가 성사가 되면서 본격적인 곰표 상품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곰표는 밀가루 회사니까 밀가루와 관련된 그러면 하얀 밀, 그러니까 밀맥주, 휘트비어가 나온 거죠. 그래서 밀맥주가 나왔고 또 밀가루는 하얀 거니까 미백 화장품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곰표라는 브랜드를 활용한 상품들이 막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에 요 신문 기사를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요게 옛날 그 브랜드 광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기억할 수 없는
저희 뭐죠? 한 1920년대, 30년대 요 정도 올라가는 굉장히 오래된 상품인 겁니다. 이런 브랜드가 젊은 세대들한테 재미 요소로서 부각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곰표 뒤에 말표는 사실 잘 안 됐어요. 제가 가져오긴 했지만, 근데 말표는 이제 구두를 이제 닦는 구두약 브랜드고요. 여기 모나미 매직, 까만색 매직은 진짜 그 뭐죠? 까만 펜이에요. 펜 브랜드인데 저런 게 탄산수를 만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저런 거를 재밌어 한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시대적으로 보면 조금 다르긴 해요. 그 최근에 이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트렌드는 2019년부터 이어져 오는 트렌드라면 2022년에 사실은 가장 한국의 대중문화에 큰 임팩트는 포켓몬빵 대란입니다. 이 포켓몬은 아마 여기 지금 수업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추억에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건 글로벌한 추억의 영역이니까. 근데 이 포켓몬빵도 좀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닌텐도의 포켓몬 포켓몬스터 그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활용한 스티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켓몬 빵이라는 게 있는 빵을 만들었는데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 어렸을 때 요런 스티커가 들어있는 빵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띠부띠부 실이라는 말로 한국말로 띠부띠부 실인데요. 이게 별말이 아니고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스티커여서 띠부띠부 실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이게 유행했는데 이게 다시 이 빵을 다시 만들어주면 안 되나요? 라는 청원이 있었고 또 이 빵 회사에 다니던 분이 또 포켓몬 팬이어서 이걸 다시 만들었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난리가 났는데 이제 제가 아이가 있는데 제 아이가 포켓몬 빵을 사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래 빵을 좋아하고 스티커를 모으잖아요. 그렇지만 저 포켓몬 빵은 아이들이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0대 이상 어른들이 다 사 모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들도 우리가 이건 뉴트럴랑은 조금은 다르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이 추억을 소환하는 방식들이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근데 이 포켓몬 이슈는 조금 다른 이슈가 연결돼 있죠. 요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포켓몬 세대이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각의 나라에서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질문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미디어, 대중문화 콘텐츠 영역으로 들어오면 한국에서는 이제 올드 팝, 그러니까 옛날 가요 열풍이 꽤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 예전에 방송에 나왔던 가수들의 영상들이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고 그것을 24시간 돌리는 채널이 생기니까 과거의 노래를 전혀 모르던 세대들이 이 공간에 가서 옛날 노래를 들으면서 아 이런 노래가 있었구나 하면서 새롭게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K-팝에 말하자면 원조를 찾아 나가는 여행이 유튜브에서 가능하게 된 겁니다. 자, 지금 포켓몬 얘기랑 유튜브 얘기에서 아까 저희가 나누던 얘기랑 조금 달라지신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예전에 저희가 추억을 소환하는 방식은 정말 우리 기억 속에 있는 무언가가 돌아오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전에 유행했던 노래를 가수가 다시 나와서 부르는 형태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정말 소환하는 건데 지금의 한국의 문화 환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디지털 콘텐츠 인프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가 추억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공존할 수 있는 문화로서 소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레트로, 뉴트로 열풍은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행했던 지난 50년간 혹은 좀 짧게 보면 20-30년간의 대중문화가 동시에 새롭게 소비되면서 새로운 경험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현상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방송사들이 잘 활용을 하죠. 그래서 한동안 뭐 슈가맨이라고 하는 그 방송 프로나 뭐 놀면 뭐하니 이런 데서도 예전 노래 스타일 혹은 예전 스타들을 이제 복귀시키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놀면 뭐하니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WSG 워너비라는 이름으로 그것들을 보고
소환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의 원조가 작년에 MSG 워너비라는 이름으로 2000년대 음악을 소환하는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보통은 우리가 유행이라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 패션 같은 경우에 올해 패션 유행은 뭐 70년대 어떤 스타일입니다. 뭐 80년대 어떤 스타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문화가 돌고 돌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묘하게 모든 세대 문화가 다 겹쳐 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이제 2022년의 특징은 2000년대의 문화가 조금 더 많이 소환되고 있다. 이 정도 특징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조금 낯서실 수도 있는데 요것도 제가 지금의 뉴트로라고 하는 현상을 설명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온 사례인데요. 한국의 이제 시티팝이라고 하는 장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나타났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건 이게 80년대 말 정도에 유행했던 한국 대중음악 장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엔 이것을 우리가 시티팝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었어요. 물론 그 대중음악의 조류는 그 당시 일본 80년대 음악풍과 연결되어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지금 시티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가 되게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국은 가면 막 최첨단의 것이 있는 곳이라기보다 최첨단의 기술을 바탕으로 과거의 다양한 코드들을 한꺼번에 잡탕으로 소비하고 있는 대중문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게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강의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언젠가 한국에 오시는 장면을 상상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식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마치 저는 그 생각이 나거든요. 이거는 이제 갑자기 딴 얘기가 되는데 저는 이제 미국의 리얼리티 쇼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죠? 아메리칸 넥스트 탑 모델 뭐 이런 이제 그 리얼리티 쇼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걸 볼 때 제가 제일 적응이 어려웠던 게 거기서 오늘은 뭐 50년대 무슨 스타일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다 디자인하고 알아서 옷 입고 막 이렇게 이런 게 저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왜냐하면 50년대는 어떤 문화적인 트렌드가 있고 우린 그 코드가 뭔지 알아라는 되게 공감대가 있으니까 그런 게 가능했는데 한국은 사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70년대라고 하면 70년대 무엇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소비할 건지에 대한 감각들이 공유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70년대는 그 70년대를 겪은 분들의 그냥 문화일 뿐 내 세대는 나만의 문화가 있어라고 하는 그런 세대별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 게 한국 대중문화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대에 들어오면서 드디어 한국도 50년대 한국 문화는 요건데 요게 재밌으니까 난 이걸 쓸게요라고 굉장히 자유롭게 과거의 문화를 가져오기 시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게 사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는 복합적인 문화가 2020년대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도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문화적 경험들을 세트로 묶어서 문화적 코드로 가져다 쓰는 현상들이 드디어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여러분들의 문화와 맞춰보면서 같이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여러분들도 지금 각자 계신 나라의 문화랑 한번 연결시키면서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가설이 가능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한국이 그동안은 우리나라 옛날 문화를 부끄러워했어요. 별로 자랑스러워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뭐 자랑스럽고 부끄럽고 아니라 그냥 우리 문화야라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수치 혹은 뭐 그런 감각이 사라져가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건가? 아니면 그냥 젊은 세대들이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 있어서 그냥 그런 것들을 코드로 쓸 수 있어서 생긴 문제인가?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한국이 특정한 상태에 있어서 나타난 일인가? 아니면 유튜브 같은 디지털 미디어가 만들어낸 전 세계적인 현상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고 사실 요거에 대한 답은 이러한 다양한 나라에 계신 여러분들과 같은 참여자가 있을 때 함께 얘기해봐도 좋을 만한 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아무도 채팅을 남겨주시고 있진 않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미디어 관련된 내용이 이제 유튜브 이야기인 거죠. 아까 음악과 마찬가지로 한국 이제 말하자면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들의 과거 영상들도 계속해서 소비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것들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 같은 온라인 공간에 가면 다 있는 거죠. 유튜브에도 있고 넷플릭스에
넷플릭스에도 있고, 그러니까 과거의 영상들을 우리가 접하는 것이 좀 더 쉬워진 환경이라는 것도 이러한 문화적인 변화와도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에서는 영상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과거 영상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또 새로운 기억들을 만들고 새로운 경험들을 만들까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의 트렌드는 2000년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레트로 트렌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올해 2022년의 핵심 코드를 이야기한다면 이제 저희 한국에서는 Y2K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Y2K 그때 한국에서는 2000년대가 되면 컴퓨터의 그 날짜 시스템이 뭐 망가지면서 컴퓨터가 다 뭐 망가질 거다 이런 Y2K 논쟁이 많았어요. 이런 얘기 하니까 저도 참 옛날 사람 같네요. 아무튼 그 2000년대 감성들을 가지고 오는 게 올해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그 2000년대 특징은 인터넷 문화거든요. 근데 한국은 2000년대를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인터넷 문화가 가장 발전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유독 인터넷 속도가 빨랐던, 다른 나라도 지금은 인터넷 속도가 빨라졌지만 2000년대는 한국만 유독 인터넷 속도가 빨라서 인터넷에서 참 많이 놀았어요. 그래서 그 시기 문화들이 최근에 많이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뭐 제가 요즘 즐겨보는 그 한국의 이제 리얼리티 쇼 중에 뿅뿅 지구 오락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콘텐츠도 이제 그러한 문화 코드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싸이월드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싸이월드는 지금은 서비스를 종료하다 다시 부활했는데 페이스북의 한국판 원조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있기 전에 우리에겐 싸이월드가 있었어. 비슷해요. 친구 맺고 사진 올리고 그렇게 소통하고 하던 그 공간이 이제 서비스가 종료가 됐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 옛날 사진들이 이제 복귀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요 2000년대 얘기를 하면 또 요 얘기 좀 말이 길어지지만 아무튼 요 때부터는 디지털 카메라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일상을 담은 사진의 양이 폭증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쭉 전체적으로 이제 레트로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그 중에서도 2000년대 문화들에 조금 많이 주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걸 지금 쭉 말씀드린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시대별로 소환되는 내용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70년대는 아까 제가 빨간 벽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70년대는 건축물이 소환돼요. 그러니까 70년대의 생활 문화 중에서 건축의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 이제 리모델링해서 힙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 이게 이제 70년대 문화가 돌아오고 있고요. 80년대는 아까 제가 곰표, 요 밀가루 브랜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일상에 이제 넘쳐났던 소비재, 상품들, 커머디티들이 이제 돌아오는 거고 그 일부 대중음악들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90년대는 이제 패션 스타일하고 이제 대중음악들이 돌아오고 있고 이제 2000년대 패션도 사실 돌아오고 있고 방송, 대중음악 그리고 인터넷 문화들이 지금 돌아와서 이 모든 게 혼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2022년 7월에 한국에 오셔서 가장 소위 한국에서 제일 힙하다는 젊은 친구들이 제일 좋아한다라는 것을 상상을 해보면 70년대 빨간 벽돌집을 개조한 커피숍에서 80년대 시티팝 스타일의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곰표 밀맥주를 마시면서 2000년대 스타일 옷을 입고 싸이월드 사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게 지금 제일 트렌디한 현상인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럼 2020년대 문화는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사실 거기서 물음표가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0년대 문화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거는 또 그 세대가 크면서 그 세대를 다시 해석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드디어 이제 2000년대도 해석의 대상이 된 거죠. 20년이 흘러서 이제 2020년대의 성격이 뭔지는 그런데 모르겠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가 다 혼재되어 있으면서 그것을 재료 삼아서 새로운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한국의 대중문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드렸냐라는 건 요 레트로 트렌드를 핑계로 한 번은 그래서 그럼 70년대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80년대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를 대중문화의 관점에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겠다. 이게 또 저희가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런 시간이 지금부터 이제 레트로 트렌드의 문화적 배경이란 이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중문화, 한국의 대중문화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70년대 아까 빨간 벽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빨간 벽돌 트렌드가 어디서 왔느냐 잘 돌아보면요. 요때 한국의 대중문화가 초기 형성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시기는 라디오가 60년대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70년대에 이제 텔레비전이 막 성장하던 시기 정도. 그리고 60년대에 극장 문화가 막 성장했던 시기. 요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화 그러니까 시네마, 무비, 그다음에 라디오, 그다음에 텔레비전 요 세 가지 매체가 이제 막 이제 인기를 얻는 시기가 60년대, 70년대 정도 돼요. 근데 사실 70년대는 한국이 조금 문화적으로는 많이 억눌렸던 시기예요. 60년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래서 60년대는 이제 60년대, 70년대 전체가 조금 권위주의적인 정부였는데 그래도 60년대에는 조금 영화나 대중문화 쪽에 조금은 여유가 있었는데 70년대는 우리가 유신이라고 해서 조금 더 그 권위적인 문화에 대한 제재가 굉장히 강했던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우리가 70년대 대중문화를 소환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릴 수 있다는 거죠. 60년대 문화는 많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70년대 문화는 뭐 통기타 이래가지고 많이 이미 소환을 많이 했었고 70년대 문화 중에서는 오히려 그런 건축 양식들, 건축물들이 더 많이 소환되고 있다라는 거, 요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그래도 요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좀 도시의 대중이 형성돼서 소위 파퓰러 컬처, 그러니까 대중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게 형성된 초기 시기다라는 부분이 60년대, 70년대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환여라고 하는 요 포스터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걸 왜 가져왔냐면 한국에서 이제 윤여정 배우님이 이제 아카데미상을 이제 오스카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이분의 커리어가 시작된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이제 시니어급 되는 대중문화계의 스타들의 커리어가 시작된 시기가 언제냐? 바로 요 60년대, 70년대 미디어가 만들어지던 시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서 대중문화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1980년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때도 여전히 권위주의 정부긴 하지만 이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호황이었고 한국의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되게 빠르게 고속 성장을 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도시 중산층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조금 도시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대중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계층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중산층이 형성되어 가던 시기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90년대 문화의 성장의 자양분이 됐던 어떤 그런 발전의 시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에서는 그 지금의 한국 대중문화의 성장의 제일 중요한 요소로 87년에 있었던 민주화 운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위주의 정부 시기를 지나고 경제적으로도 성장했는데 이 문화적 표현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율성이 높아지는 시기가 87년, 88년 정도부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부터 이제 한국에 말하자면 대중문화의 선구자들이 이제 나타나서 자리를 잡게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80년대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70년대, 60년대는
그동안의 레트로란 이름으로 많이 소환이 됐었어요. 이미 많이 소비가 됐는데 사실 80년대가 우리한테 무슨 의미였는지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들끼리도 아직은 정리가 좀 덜 돼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대중문화의 어떤 이야기를 촉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티팝 같은 것도 우리에게 80년대 무엇이었나에 대한 어떤 감각 중에 하나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대중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결국 제일 중요한 시기를 꼽으라면 1990년대인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의 대중문화는 1990년대 이후, 그러니까 한 30년? 이 장기 지속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90년대 초반에 대중문화 업계에 등장했던 분들이 지금도 대중문화 업계의 리더인 거죠. 뭐 누가 있을까요? 뭐 JYP, 박진영 이런 분들, 네, 그쵸? 다 요 시기쯤에 이제 가수로 데뷔를 했던 사람들인 거고, 지금 영화, 한국의 영화나 한국의 그 드라마 이런 그 영상 콘텐츠를 이끌고 있는 분들도 다 이 시기에 영화나 이제 TV의 PD로 데뷔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90년대부터 이제 문화 산업, 그러니까 문화로 돈을 버는 문화 비즈니스가 본격화됐던 시기고, 이때부터 상업적인 대중문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던 시기예요. 근데 요게 가능했던 이유를 이제 앞서서 80년대에 그러한 대중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고, 또 우리나라 한국이 그 88 올림픽을 거치면서 사실 전 세계 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90년대 말 정도가 되면요, 그 전 세계와의 교류를 점점 더 확대하겠다라는 어떤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90년대에 그러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한국어로 세계화라고 하는 담론들도 90년대 중반에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90년대에 한국이 이제 아시아에 고립된 나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대중문화와 더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활발하게 문화적인 교류가 나타나는 나라로 변모한 시기가 1990년대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등장했던, 한국에서 이제 X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X세대가 지금까지도 문화 분야의 리더로 부상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대중문화들을 이해하려면 이 90년대에 등장했던 아티스트들의 어떤 철학 혹은 관심 이런 것들, 아니면 그들이 전 세계의 어떤 대중문화와 교류했었는지, 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90년대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 MZ세대 이야기하겠지만 X세대가 사실은 한국의 대중문화에선 제일 중요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00년대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국이 인터넷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빨랐던, 인터넷 보급률도 제일 높았던 인터넷 문화를 기반으로 이제 경제학에서 우회적 추격, 뭐 디투어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지름길, 그러니까 남들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이렇게 돌아서 이 중간 단계를 다 뛰어넘고 옆으로 이렇게 따라 붙는 거를 우회적 추격, 뭐 디투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요 시기에 한국의 대중문화, 특히 이제 컨텐츠 산업이 이 추격을 했다라는 설명들을 좀 합니다. 이 대표적인 게 이제 K-팝도 그렇고요.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 한국이 이제 리니지 같은 MMORPG,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들, 그러니까 PC 기반의 온라인 게임도 이때 나와서 주로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인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웹툰이라는 것도 이 시기에 인터넷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뽀로로라는 캐릭터를 가져왔는데, 사실 한국은 만화 애니메이션을 일본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재패니메이션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자랐거든요. 저도 어릴 때는 일본 애니메이션 많이 보고 자랐는데, 요 2000년대부터 이제 뽀로로 같은 한국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아이들이 보고 자라기 시작을 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 2000년대부터의 문화적 경험이 조금 질적으로 달라진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90년대까지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일종의 전쟁 났다가 경제적으로 바닥을 치고 성장하다가 전 세계 문화 흐름에 최대한 빨리 올라타서 내가 저런 전 세계와 함께 교류하는 아티스트가 되겠어, 뭐 이런 어떤 그러한 느낌들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주류였고, 2000년대부터는
근데 다른 나라에 이게 없네요? 다 한국에서만 나왔네요? 하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한 세대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 한국의 Z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2000년대 문화에 이제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의 대중문화에서 그 문화에 대한 감각이 사실 많이 다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섞여 있는 게 2022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000년 넘어가고요. 그 결과가 이제 뭐 2010년대부터 2020년까지 이어오는 뭐 한류라는 현상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한류라고 하는 현상은 이런 특히 이제 80년대, 90년대 연장에서 한국이 민주화, 세계화, 그리고 이제 산업화 요 세 가지 축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화적 성취라고 하는 차원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2000년대 디지털 문화라고 하는 차원이 겹쳐진 결과가 지금의 한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될 건가, 혹은 뭐 전 세계적으로 다른 문화들이 어떤 식으로 변할 건가도 이러한 코드들과 연결해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세대 얘기를 조금은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지금은 답을 다 직접 하실 수는 없겠지만 일종의 화두를 던져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세대이십니까? 그리고 한국의 소위 MZ 세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같고 다르십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던져보는 건데요. 미디어 제너레이션, 미디어 세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동일한 미디어를 같이 경험했던 사람들끼리 굉장히 유사성을 갖는 현상을 말을 해요. 근데 한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미디어가 세대를 가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MZ라고 하는 이제 밀레니얼 Z 세대가 있고 X 세대가 있고 그 앞 세대라고 보통 나눌 때 그것을 미디어로 보면 TV 세대, 그러니까 텔레비전, 브로드캐스팅 세대와 PC, 요 컴퓨터 세대, PC 온라인 세대, 이게 이제 X 세대인 거죠. 그리고 모바일 세대, 이렇게도 나눠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 정도.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제 모바일 세대이실 확률이 매우 높겠죠. 자, 그래서 요 밀레니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요 간당간당하게 밀레니얼에 이렇게 X의 막내, 밀레니얼의 이제 제일 선배, 요 정도 이렇게 간당간당 걸쳐 있고요.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제 Z 세대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한국의 대중문화는 제일 리더급은 X 세대고 실무를 그걸 이제 그 X 세대 뒤를 이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젊음을 담당하는 Z 세대가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점점 밀레니얼 Z 세대가 더 이제 말하자면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한국의 대중문화를 결국은 끌고 가는 힘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들의 취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X세대가 만들어내지만 소비를 하는 이 트렌드를 주도하는 건 결국은 밀레니얼 Z세대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텐데, 이들의 취향이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잘 생각을 해보면 이제 밀레니얼 세대, 그러니까 지금 30대에서 30대인 거죠. 그러니까 30대는 어떤 세대를 겪었냐라고 하면 90년대 한국의 대중문화 폭발기에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2000년대에 한국이 제일 세계적으로 앞서갔던 인터넷 문화를 선도해 본 경험이 있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말하자면 한국 대중문화계의 주류로 올라서고 있어요. 그리고 Z세대들은 그 앞에 벌어진 일들에 별로 관심이 없고 모든 게 새로운 겁니다. 그런 한국의 그런 발전의 서사 이런 게 별로 관심 없고 낯설고 재밌으면 된다라는 감각으로 이 모든 코드들을 다 신선한 것으로서 소비하는 세대라는 특징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약간 밀레니얼에 좀 편향되게 좀 좋은 느낌으로 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긴 합니다만, 네, 여러분들 잘 알아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얘기를 조금 해보게 될 텐데요. 이제 한국의 대중문화가 지금까지는 X세대, 밀레니얼 세대, Z세대가 겹치면서 만들어낸 문화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한류라고 하는 대중문화 현상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저는 뉴트로 트렌드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 하면, 그러니까 Z세대들이
트렌드 변화를 주도하기 시작한 신호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기에 매스미디어 시대와 1인 미디어 시대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선 이제 대중문화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대중이란 단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실지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대중문화란 말은 매스컬처이기도 하고 파퓰러 컬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인기 있는 문화이기도 하지만 그냥 굉장히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뭔가 특색 없는 문화라는 뉘앙스도 담겨 있는 게 대중문화예요. 근데 사실 지금의 대중문화는 대중의 문화라고 보기 어려운 개인들의 문화라는 성격이 좀 강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파퓰러 컬처에 좀 더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대중성이라고 하는 게 텔레비전, 브로드캐스팅 같은 매스 미디어가 그 모두가 볼 수 있는 방송이 몇 개 없는 그것들을 모두가 같이 보고 거기에서 경험들을 누적했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문화 코드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70년대 문화라고 하면 손에 꼽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방송국이 몇 개 없었고 그 방송국에 나올 수 있는 스타도 몇 명 안 됐고, 그러니까 몇 개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2020년대의 문화는 그런 대중매체, 매스미디어가 만들어가는 문화가 아니라 소셜미디어나 개인들의 어떤 소셜미디어에서 개인들이 주도해서 만들어가는 새로운 집단성의 문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여기 도지코인을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소위 밈이라고 하죠. 그 트위터나 이런 페이스북에서 사람들이랑 웃고 떠들던 게 경제 현상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 공감대가 순간적으로 모여서 폭발적으로 인기가 끌다가 사라지고, 또는 각자가 그런 트렌드와 관계없이 자기 문화를 그냥 커뮤니티를 이뤄서 계속해서 즐기는 방식으로 대중문화의 지형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2020년대의 한국의 대중문화를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왜냐하면 70년대 문화, 80년대 문화, 90년대 문화, 2000년대 문화, 2010년대 문화가 모두가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사실 이러한 것이, 그래서 요거는 계속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한국에서는, 저는 이제 한국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한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문화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지금의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가 이러한 혼재를, 그러니까 이러한 함께 있는 현상을 더 강화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 한국에서 지금 제일 인기 있는 영화라고 하면 탑건, 매버릭 맞나요? 네, 탑건이요, 탑건. 그러면 사람들이 탑건을 극장 가서 보고 나면 지금 넷플릭스나 이런 OTT 온라인 이제 비디오 이제 플랫폼에서 인기 탑건이, 옛날 탑건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탑건, 옛날 탑건 같이 봐요. 뭐 고스트버스터즈 같이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 영상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현재에 계속 같이 머무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중문화를 설명할 때, 그 이제 학교에서 대중문화론 강의를 할 때 그 컬트 문화의 탄생이라고 하는 파트가 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컬트적인 인기를 끌었던 로키 호러 픽처쇼 같은 영화들이 있어요. 영화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화인데, 이런 컬트 문화가 나타날 수 있었던 제일 중요한 배경에는 사실 비디오라고 하는 미디어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영화를 반복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미디어 기술이 등장하면서 하나의 콘텐츠를 파고드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유튜브나 디지털 미디어 문화는 그러한, 그러니까 대중과 동세대성을 전혀 다르게 형성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지금 젊은 분들에게 동세대성은 어떻게 보면 한 나라 아니라 그냥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의 20대와 브라질의, 지금 아마 새벽에 쉴 텐데 20대가 같은 문화를 공유하면서 그 코드를 이제 함께 나누는 일이 더 쉬워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한국 대중문화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말이 좀 빨랐나 본데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네. 오늘 이따가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시거나 안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저런 혼자 썰을 풀 거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한국이 요즘 이래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요즘 대중문화가 어떠냐 하면요, 지난 40년간 대중문화를 섞어가지고 소비하고 있어요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40년간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년대에는 그 경제적으로 아직 성장하고 있는 와중에 대중문화에서 초기 현상이 있었고 빨간 벽돌이 있었고 80년대 경제 호황이 있었고 그때 그런 호황의 어떤 기운들을 시티팝으로 소환했고 90년대에 그 대중문화의 리더들이 등장하면서 그들 논의를 계속해서 가져오다가 드디어 조금 힘이 생긴 밀레니얼 세대들이 2000년대 얘기들을 방송가에 계속 가져오고 있는 요 온갖 게 섞여 있는 게 지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의 대중문화의 2020년을 이해하시려면 사실은 지난 40년간의 한국 대중문화의 역사를 간략하게라도 이해를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약간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어쨌든 이런 기회 아니면 나눌 수 없는 주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가져온 거는 이러한 현상이 여러분 나라에도 있다면 이거는 우리 전 세계가 공유하는 어떤 문화 영역의 변화를 설명하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나 넷플릭스 같은 그러한 디지털 미디어들이 우리의 문화 소비를 동세대성보다 취향을 중심으로 국경을 넘어서서 연대할 수 있게 만들어낸 환경. 이게 점점 더 중요해지면 아마 한국의 대중문화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각 나라의 대중문화와 더 많이 닮아가는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과거의 문화적인 자원들을 추억의 형태보다 오히려 신기한 재미 요소로 가져오는 일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글로벌로 조금 더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는 시기가 오면 이거를 한 나라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몇십 년간의 문화 트렌드가 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그러한 문화 자원들을 활용한 다양한 창작들이 나타나는 일들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마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것들을 좀 더 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들은 결국은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각자의 시간대에서 한국에 대해서 또 각자의 대중문화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결국 그러한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말이 좀 빨랐을 텐데 혹시 좀 다시 듣고 싶은 부분 아니면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던 한국 대중문화 현상 혹은 이건 특별히 궁금했던 대중문화 현상 같은 것들에 대해서 채팅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모아서 쉬는 시간을 가진 이후에 조금 더 찬찬히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오늘 굉장히 다양한 시간대에서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한 5분 정도 쉬는 시간 가졌다가 질의응답 시간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었다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채팅을 남겨주시지는 않았네요. 그래서 아마 채팅이 바로 잘 안 떠오르셨을 수도 있고 제가 좀 말이 빨랐을 수 있어서 저희 화면에서 한국 대중문화의 역사 부분을 조금 설명을 좀 더 드려볼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동안에 또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면 슬라이드를 조금 다시 보면서 아까 조금 급하게 넘어갔을 것 같은 부분들을 조금 되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은 그러니까 지금 2020년대 한국의 대중문화에는 한국의 70, 80, 90, 2000년대 문화가 다 혼재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좀 짚어볼게요. 60년대, 70년대로 다시 한번 좀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까 설명 안 하고 넘어간 내용들이 좀 있는데 여기 우리나라 성인 비문해율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성인 비문해율이란 뭘까요? 그러니까 글씨를 못 읽는 사람인 거죠. 글씨를 못 읽는 사람이 45년 우리나라 이제 한국의 해방 직후에 77.8% 정도가 글을 아예 못 읽었습니다. 글을 아예 못 읽었는데 66년, 70년 정도가 되면 그 비율이 7% 정도로 굉장히 급격하게 낮아져요. 뭐 이거에 대해서 뭐 한글 덕분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는 게 요 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 시기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갑자기 확 늘어나면서 여기 썬데이 서울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잡지 매거진이죠. 매거진이 있는데 이런 매거진 문화가 60년대 말에 굉장히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의 60년대 대중문화라고 하면 매거진, 그러니까 잡지가 대중화됐고 TV도 개국을 했고 60년대 라디오 전성기였고 이런 화녀 같은 영화도 전성기였어요. 그래서 사실 60년대의 대중문화 1차 폭발이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대중문화 판에서 제일 선배라고 하면 요 60년대에 커리어를 시작하신 분들이 말하자면 지금의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윤여정 선생님 같이 요런 시기의 분들이 이제 시작을 하신 거죠. 그래서 뭐 더 올라가면 50년대에 연극하시다가 50년대 연극하다가 60년대 영화 하시다가 70년대 TV 드라마로 넘어가신 분들, 이게 굉장히 전형적인 그 원로 배우들의 커리어 패스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쇼쇼쇼라고 하는 요 방송 장면이 있습니다. 요 쇼쇼쇼가 TBC라고 하는 방송국 개국할 때 했던 쇼인데요. 요때 지금의 말하자면 또 가요, 대중음악, K-팝의 대선배들이 요때 TV에 데뷔하시면서 음악 활동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 60년대가 사실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텐데 뭐 조금 더 연결을 해보면 한국의 대중문화를 하이브리디티, 혼종성으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한국적인 문화가 뭐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화 코드들이 섞여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하이브리디티에서 핵심이 되는 나라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미국과 일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60년대까지는 그 미국의 영향이 사실은 더 큰 시기라고 봐주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말하자면 미국에 가서 대중문화를 배워오거나 미국의 문화를 동경하거나 이러한 사람들이 좀 많았던 시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대중문화 영향력이 좀 강했던 시기가 60년대 정도까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70년대, 80년대 넘어가면 이제 일본 대중문화 영향들이 사실 조금 더 커져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어떤 음악적인 계보에서도 그렇고 영화의 계보에서도 그렇고 이제 미국의 영향력이 조금 더 강했던 시기 이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빨간 벽돌 건물은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요 빨간 벽돌 건물은 사실은 한국이 아파트 문화가 굉장히 이제 그 어딜 가도 아파트가 많은 도시인데 이제 그러한 것 전에 그러니까 한국의 아파트 문화가 80년대 중반 정도부터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거든요. 그 전에 건축들이었다. 대중적인 건축이었는데 요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많이 사라졌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곳들이 지금 제일 핫한 곳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의 성수동 같은 곳이 이런 빨간 벽돌 공장지대 이런 곳들이 제일 힙하다는 곳이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년대를 넘어 뛰는 이유는 70년대는 이제 좀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억눌려 있던 그 우리가 유신이라고 해서 좀 어쨌든 권위주의적인 정부의 억압이 좀 심했던 시기여서 70년대 대중문화는 사실은 좀 이렇게 재미난 일이 별로 없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80년대가 조금 재밌는데 요 80년대는 제가 요 슬라이드에는 많이 담진 않았는데 사실 80년대에 우리가 일본 문화 영향이 굉장히 강화되는 시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의 경제 발전이 굉장히 높았던 시기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 굉장히 버블 경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의 대중문화들이 엄청난 성장을 했던 시기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자란 세대들이 80년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분들한테 과거의 추억을 물어보면 60, 70년대가 주로 대중문화 겪으신 분들은 약간 헐리우드 영화들을 많이 얘기하세요. 근데 80년대를 겪으셨던 분들은 사실은 뒤에서 이제 일본의 그런 음악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이 시기에 일본이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성장했던 시기여서 고 지향들이 있다. 그래서 뭐 건담,
뭐 아키라 뭐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자란 거죠. 그게 이제 한 축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올림픽은 사실은 한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다시 이야기되고 있는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 질문이 올라왔네요. 질문 올라온 거, 그 설명을 지금 드리면 좋겠는데 연결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들이 드디어 올라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대중문화의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요 대중문화의 문제점 얘기가 사실 1시간짜리 강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아까 대중문화라는 단어에 대해서 매스컬처와 파퓰러 컬처라는 두 가지 개념이 섞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한국에서도 요 대중문화가 굉장히 획일적이거나 너무 상업적이거나 어떤 개개인의 그런 문화적인 그런 어떤 역량들을 오히려 방해하거나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꽤 오랫동안 있었고요. 사실 그러한 논의가 제일 많이 촉발된 시기가 바로 요 80년대, 90년대예요. 왜냐하면 80년대, 90년대에 새로운 대중문화 현상들이 확 커져가면서 사회적으로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던 시기이거든요. 근데 사실 대중문화의 문제점은 좀 넓은 질문인데 한국에서는 대중문화가 80년대까지는 그래서 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 용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전통 문화를 훼손하고 다른 나라의 좀 질이 낮은 문화를 수입하고 젊은 사람들이 이상한 문화에 빠지게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많았는데 한국은 90년대를 지나면서 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중문화 영역의 어떤 품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시장이 진화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라별로 이제 하이컬처랑 파퓰러 컬처가 좀 위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고급 문화, 하위 문화 이렇게 나뉘는 문화들이 있는 나라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은 제일 뛰어난 사람들이 다 대중문화에 와서 최선을 다하는 문화가 90년대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그러한 시각들이 많이 흐트러졌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점이 어떤 관점에서 질문하시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텐데 한국에서는 사실 대중문화의 문제점은 너무 대중문화만 다 보고 있는 현상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제 또 다른 질문인데요. 네, 그쵸. 세츄레이션 포인트가 있는데 한국 대중문화가 세계적인 대중문화 시장에 더 이상 흡수되지 않을 때 평범한 일부가 될 때가 있을까요? 언제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당연히 그럴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대중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데 제가 요 80년대 얘기하다가 잠깐 질문으로 넘어왔잖아요. 사실 80년대에는 일본 대중문화가 말하자면 이제 정점을 향해 올라가던, 어떻게 보면 80년대는 일본 대중문화가 전 세계에 충격을 줬던 시기에 가깝고 와, 저 정도의 품질을 가진 대중문화가 있어? 라는 시기였고 90년대 문화가 정말 폭발적으로, 그리고 포켓몬 아까 나왔던 포켓몬 같이 그런 문화들이 지금도 여러 사람들의 마음속에 핵심 문화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저는 한국도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만큼 대중문화 영역에서 잘하는 나라가 많이 나올 거고 물론 그게 나라일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의 질문은 우리가 이런 나라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한국 문화, 한류 이렇게 특정 국가의 문화로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는 한국이 마지막 나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아까 Z세대들의 문화적인 코드가 동형화되고 있다, 같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류, 한국 문화 이후로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 그냥 도시거나 어떤 특정한 씬이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어떤 위대한 문화들이 나오는 방식이 될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국가, 내셔널로 브랜딩된 어떤 대중문화가 인기 있는 건 한국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정도의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지금 한국이 우연히 그것들이 좀 겹쳐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당연히 더 좋은 다양한 문화들이 전 세계에서 더 많이 나올 거고 그때는 한국 문화는 이제 그런 문화들 중 일부로 자리 잡아가는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저는 그냥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까 포켓몬 빵을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일본 대중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힘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다들 의견이 다르실 거잖아요. 그렇지만 포켓몬이 얼마나 힘이 있나요? 라고 말하면 여전히 포켓몬은 포켓몬이죠 라고 말씀하실 거고요. 저는 한국 문화도 결국은 그러한 몇 가지의 추억과 테마와 어떤 아이템을 남기고 이제 그 평범해질 수도 있겠다. 대신에 이 시기를 지나면서 전 세계의 특정 세대가 모두가 공감하는 어떤 코드 하나를 남기지 않을까? 그게 뭐가 될까라는 정도의 질문이 있어요. 그게 BTS일 수도 있고 다른 무언가일 수도 있겠죠. 오징어 게임일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사실 이런 한국 문화 강좌에 다양한 나라에서 이제 오시잖아요. 특히 이제 요 젊은 세대, 제가 자꾸 젊다고 말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요 Z 세대의 이 디지털로 서로의 문화들의 코드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분들이 만들어 나갈 문화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이 기대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연결해서 다시 슬라이드로 좀 돌아와서 또 설명하고 있을게요. 또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그래서 요 90년대, 80년대가 되게 재미난 시기인 거예요. 말하자면 아까 제가 하이브리디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혼종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90년대에 우리나라 죄송합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대중문화 개방을 했어요. 개방.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과 미국이 아무래도 대중문화 시장에서 좀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한국이 개방을 하면서 자유롭게 보게 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 일본문 요 글씨가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요 글씨가 뭐냐면요. 일본 문화에 발붙일 곳 없는 우리 문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하면 한국 문화가 다 일본 문화에게 흡수될 거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강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슬램덩크라는 이제는 아무도 모르실 수도 있겠군요. 네,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한국은 그런 일본 만화를 많이 봤는데 이게 일본 만화인 거가 아닌 척하면서 봤어요. 무슨 얘기냐? 슬램덩크라고 하는 만화가 있으면 거기에 배경이 되는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학교 이름을 다 한국어로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북산 뭐 이렇게 강백호 한국 사람 이름으로 다 바꿔놨었고 그 당시에 제가 좋아했던 피구왕 통키라고 하는 그 일본어로 다찌탄 평 뭐 이런 만화였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캐릭터들이 뭐 서태지, 현진영 이렇게 한국 가수들 이름이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걸 되게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 해외 대중문화 소비하는 거 굉장히 싫어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열어주면서 그런 다양한 문화를 즐기면서 그것을 수용해서 우리만의 문화로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대중문화를 이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아까 질문해 주신 거랑 연결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문화적으로 보수적인 분들 입장에선 대중문화의 문제점은 우리 공동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다른 나라의 코드들이 들어와서 젊은 사람들이 변해갈까 봐 이런 걸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문제가 되는 나라가 있을 수 있죠. 문화적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들이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사실은 문화란 어쨌든 흐르는 것이고 국적과 관계없이 뛰어난 어떤 문화적 성취들을 소비하면서 자기만의 정체성과 결합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을 만드는 기반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의 대중문화도 이게 마치 다른 나라에서 보면 뭐 국가가 온 힘을 다해서 뭐 콘텐츠 산업 진흥을 해서 뭐 그런 국가 정책의 성공으로 한국의 대중문화가 전 세계에서 인기가 있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국이 그나마 잘했던 건 그러한 어떤 걱정들을 조금은 내려놓고 다양한 나라의 좋은 문화들을 좀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게 했던 것들 그 안에서 이제 문화적 역량들이 길러졌던 게 사실은 제일 중요했던 변화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한국의 대중문화는 한국의 성취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지난 30년간 전 세계의 대중문화 영역의 성취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질문해 주신 거랑 제가 계속 연결시키고 있는 게 한국 대중문화를 공부를 하시면서 보시면서 저는 그 각자 여러분의 나라와
그 연결시켜서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좋겠다는 질문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글로벌해진 현상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서 좀 많이 나타날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시간이 남아서 이제 요 2000년대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2000년대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70, 80, 90까지가 그 한국은 전 세계의 대중문화의 흐름들을 흡수하면서 성장한 시기인 거예요. 90년대까지가. 2000년대가 말하자면 지금의 디지털 인터넷 문화의 원형을 만든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사실 한국이 한 전 세계 문화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여라고 한다면 이 2000년대 문화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실 웹툰이에요. 웹툰은 기존의 그러니까 책으로 나오는 만화 시장에서는 만화가로 데뷔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그냥 그림 그리고 올리다가 그 사람들이 작가로서 성장했던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인터넷이 가능하게 했던 그러한 새로운 창작자가 등장하게 했던 변화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2000년대라는 것이 좀 특별하다라는 거를 좀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2000년대에 대한 추억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 지금까지 한국 대중문화 작품들에서 2000년대가 소환이 잘 안 됐었어요. 저도 이제 작년에 강의할 때 2000년대 얘기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올해 강의하면서 2022년 트렌드는 2000년대 한국이다라는 거가 생각이 나서 계속 지금 넣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관전 포인트, 한국 대중문화의 관전 포인트는 이 2000년대를 어떻게 해석하는 작품들이 나올 건가. 이 얘기는 조금 더 젊은 창작자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 시장을 또 변화시켜 나갈 거다라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2000년대 문화에서는 계속 제가 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고유성보다 전 세계적인 인터넷 문화라고 하는 공통된 감각들이 더 강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2010년대부터는 거의 비슷할 것 같고 2000년대가 한국이 좀 독특한 문화적인 요소들이 좀 남아 있어서 앞으로 한국 대중문화를 보실 때 2000년대 한국이 어떻게 재현되는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런 걸 보시면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핵심 키워드는 싸이월드다. 네, 여러분 다른 건 모르셔도 싸이월드가 뭐지는 알아가시면 오늘 강의 다 된 겁니다. 싸이월드, 코리안 올드 페이스북. 싸이월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몇 년간 싸이월드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2000년대 얘기가 나올 거고, 그것은 이제 2000년대 만들어낸 디지털 문화들. 이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텐데 한국이 좀 독특한 시기가 있었다. 그런 얘기들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나서면 2010년, 사실 그래서 제가 2010년대가 좀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뭐 죄다 BTS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꾸 한국 자랑하는 얘기 같아서, 이거는 여기부터 이미 글로벌과 호흡하면서 만들어낸 결과여서 이거는 그냥 글로벌 대중문화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하나 그래도 꼽으라면 이제 웹툰은 앞으로 이것은 한국의 문화여서가 아니라 만화 영역에서 디지털 분야에서 한국이 만들어낸 어떤 일종의 시스템이고, 사실은 만화 영역에서 일본이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어떤 이제 창작 시스템을 좀 변화시켜서 전 세계의 새로운 창작자가 등장할 수 있게 하는, 말하자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등장하게 만든 것 같은 플랫폼 모델을 펼치고 있는 영역이어서 이 부분이 좀 재밌을 수 있다라는 것, 그걸 좀 강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또 하이브리디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도 일본 애니메이션과 일본 망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 웹툰을 계기로 해서 한국적인 만화, 웹툰이라고 하는 시장이 열렸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이 좀 들어가면 사실은 한국의 특히 이제 좀 더 일상의 데일리 라이프와 관련된 어떤 코드들을 담은 자기 고백적 서사들이 담긴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한국 대중문화의 속살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속마음을 더 들여다보고 싶으시다면 웹툰의 그런 것들이 특히 2010년대
2020년대 한국의 어떤 정서들은 특히 젊은 세대들의 Z세대들의 정서들은 웹툰에 많이 담겨 있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웹툰에서 나타나는 일들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한국이 드라마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 드라마들도 다 웹툰을 원작으로 해서 여기저기 많이 만들고 있고 뭐 사내 맞선, 비즈니스 프로포절이라고 돼 있죠. 넷플릭스에 있는 그런 작품들도 다 웹툰 원작이어서 한국의 이제 웹툰 문화가 독특하게 만들어진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좀 이제 앞으로의 한국 대중문화의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혹시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을 받고 마무리할 시간 정도가 돼가는 것 같은데 질문이 있으신가요? 마지막 질문. 네, 아무 때나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마무리하자라는 멘트가 들어왔군요. 네. 네, 그러면 질문이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다른 기회에 또 우리가 뵙고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과 저희 대화를 나눴는데요. 네, 여러분들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네, 또 좋은 기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